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이 좀 발표한 게 있는데, 입장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비상계엄 관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통령실과 정부가, 내각이 나서서 공무원 지금 전체 조사를 하겠다. 휴대폰도 탈탈 털고 당연히 뭐 컴퓨터라든가 관련 자료들까지 싹 조사하겠다는 건데, 공무원 사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국민의힘 김문혜 의원이 질문을 했고 안창호 국가위원장이 답을 하는 장면인데, 그 영상 짧은 한 10 몇 초 정도 되는데 짧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영장 없이 위원장님 휴대폰 보자고 하면 제출하실 거예요? 불법적이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제출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불법적인 거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죠. 신종 입틀막인데. 예,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면 제출하겠냐? 그거 불법적인데 당연히 제출하지 않아도 돼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안창호 위원장이 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망설이는 모습이 장면. 있죠. 예. 저게 어쨌든 본인의 양심의 소리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정부에서 헌법 존중, 뭐 정부 혁신 TF 이런 우리 국민들이 좀 공감하기 어려운 제목을 붙여서 결국에는 공무원들 75만 명을 사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PC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계엄 날로부터 이전에 6개월, 이후에 4개월 정도를 보겠다. 그리고 이게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보려고 했을 때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를 한다든지 뭐 대기발령 이런 형태로 결국 불이익 조치를 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 방식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색출해낼 것이냐. 제보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북한에서 하고 있는 5호 담당 관제.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같은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제보를 할 수 있다. 특히 내년 설 전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인사이동 관련해서 아마 그 이전에 굉장히 좀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부처별로 한 10명 정도씩 TF1들을 넣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이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저 충성 경쟁,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이 다름 아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 아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게 결국 인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인권위원장 그렇죠. 그 예. 입장에서 그걸 보여준 이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휴대폰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뭐 처음에는 자발적 유도해서 내도록 하게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직위해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명백하니 공무원 75만 명에 대한 사찰, 통신 사찰, 공무원 사찰, 사생활 침해, 국가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돼 있는 이 공무원 노조 네. 가 나서지도 않아요. 인권단체도 지금 흔히 말하는 인권단체, 간판단체들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인권위원장조차도 잠깐 대답을 머뭇하는 네. 것 이상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 사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군 같은 경우는 이미 인사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공무원 집단 같은 경우도 인사이동을 이제 곧 거치게 될 것인데 이전에 제보 속출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요,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익명성도 다 보장해 주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제보가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TF 사람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보한 사람 그리고 TF 사람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뭉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개화되고 투명화되지 않는 TF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효과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하는 얘기가 예.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도대체 어떻게 집중과 절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휴대폰을 열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워낙 좀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단어를 순화하고 이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본질은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찰입니다.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가고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법원을 워낙 발 밑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법부 무력화를 최우선순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줄 세우기 하겠다, 충성 경쟁 시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 한번 발언을 좀 살펴보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름을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김민석이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TF의 일종의 정당성 같은 걸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TF를 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뒷부분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사찰하라는 게, 그래서 공무원 충성 경쟁이나 줄 세우기 하라는 게 실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하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을 이렇게 막 뒤지라는 게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그 가져다 붙이는 말잔치를 하고 있는데 저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3가지의 특검이 다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연장까지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특검이 이미 시작하기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내란 특검 뭐 등등등 특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탈탈 털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영장 쳤을 때 기각되는 일들도 많고 뭐를 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더 확대하는 것이 특검의 판단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근데 공무원의 징계라는 것도 결국에는 법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은 어쨌든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두루뭉술한 규정들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을 징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결국에는 뭐 소송 들어가거나 그러면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법원을 발밑으로 보고 있는 정부기 때문에 강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들의 굉장히 강성 당원들, 강성으로 정말 세게 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역효과로서 돌아올 가능성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자꾸 이런 센 발언들을 하게 되는 거는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알력 다툼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예.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2인자잖아요. 국무총리로. 근데 정청래 대표가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까도 우리 박평론가님이랑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네. 정청래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김민석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발로 지금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 안에서의 싸움이 될 때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마저도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모습, 이 TF를 본인이 이제 뭐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대통령이 부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당내의 역학 구도와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김민석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이 요즘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지금 공개적 저격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토커죠, 스토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 8월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네. 뭐 당대표 출마 문제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 문제가 정치평론가들에게서 나오면서 이 노골적으로 이 관권 선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싫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의 위치를 더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음. 이재명 대통령은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딱히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국정의 2인자가 오세훈의 스토커인 것처럼 계속 뭐 종묘도 막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뭐 네.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감사의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런 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그 형태의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오세훈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게 알려져요?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도 올라가 있어서 최근에 명태균 씨랑 대질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대질에 있어서도 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김민석 총리는 근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자기 지방선거 출마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인이 하는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믿겠어요. 이 네. 와중에 결국에는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도 좀 키울 겸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사람의 그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계속 내란죄 지금 유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계속 프레임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서울시를 민주당이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동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서울 시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앞으로의 뭐 총선 대선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울시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서울시에서 나온 투표가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그때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더 표가 좀 많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 보수 쪽에 표가 더 많이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결국 오세훈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때릴수록 오히려 오세훈 시장만 저는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꾸기를 텐데요. 이제 마침 이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이 공무원 사찰 관련돼서 당연히 불법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나와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먼저 다뤄봤는데 그리고 이것도 잠깐 얘기를 네. 하면은 본인들은 설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특검도 연장하면서 결국에는 뭐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핵심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증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만약에 특검을 연장을 안 하고 원래 처음에 법안에 있었던 기간대로만 마무리를 한다면 물론 그것도 길고 특검의 수사관들도 너무 많이 파견됐었다는 지적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면 대통령이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이제는 상설특검까지 상설특검까지 하겠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뭐 내란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프레임을 또 세우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게 설 전에 끝날 거라는 걸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너무 없다. 양치기 소년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주제를 조금 바꿀게요.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인데 시작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실련이란 단체 있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뭐 일부에서는 뭐 일종의 중도 좌파 이렇게 좀 분류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는 많은데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대략 경실련은 좌파 쪽에 속해 있는데 참여연대와는 조금 다른 중도 좌파다. 뭐 이런 이제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경실련이 입장을 밝혔어요. 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 논란이다. 이 경실련의 핵심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잠깐 TV에 나온 게 있던데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개입했는지 윗선의 부당한 지시 문제를 이거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다. 뭐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 관련해서 부당한 민주당의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던데 일단 국정조사 제기하는 문제, 일선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의 단체도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경실련에서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된 것.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요. 경실련에서 이미 법무부, 대검, 대통령실 여기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응답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국정조사 형태로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말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협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도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결국에는 이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느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여당 쪽이 더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의는 이르지 못하고 계속 합의를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이슈인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에는 뭐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대장동 하면 생각나는 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별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연히 지금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본인 역시 피고인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는 과연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 얘기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본인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고가 났는데 언론에서 너무 보도가 크게 되니까 한 2, 3일 뒤에 판결문을 한번 훑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요 예전에 성남시장일 때 보도블록 하나 갈 때도 시장이 하나하나 다 체크한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본인 재판 기록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봤던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여 차례가 나옵니다.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 그리고 뭐 재선할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는 보고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거를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무관심했다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겠죠. 결국 이제 민정수석실까지 연결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또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참 우연히도 이재명 변호인 출신,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 출신들이 비서관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의혹들이 짙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이게 크게 이제 후폭풍이, 역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죠. 남욱이라는 사람이죠.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남욱. 뭐 진술도 지금 바꾸기 시작한 최근 8월부터 지금 자기 주장을 바꾸기 시작한 이 남욱. 최근에 이제 500억 원대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에 요구하는 게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500억 원대의 땅을 매물로 내놔서 이것도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거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가 좀 크게 2가지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51.4%가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 여론과 이 항소 포기가 적절하느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48%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국민의 다수의 이제 비판적 입장 흐름 상황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세요? 아까 경실련에서 나온 입장 이게 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이죠.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개딸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네.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도 잘못되었지만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항소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서
다투면 되는 거였는데 이 항소를 안 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뉴스에도 더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하고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하는 해명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퇴임식에서 무언가 밝힐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멈춰달라 이 이야기만 했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만약에 지금 뭐 검사장들 심지어 그만둔 사람들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들 사직서 받을 게 아니라 징계 처리해야 된다. 징계 처리할 사람들은 사직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노만석 대행이 또 뭔가 양심 선언을 할 가능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국정조사 아까 경실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까지 연결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재판에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이 방향을 틀어버린 거 아니냐. 결국 4심제 만들겠다. 업무상 배임죄 뭐 폐지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이 이재명 구하기를 하는 과정의 이 빌드업들인데 그 어쨌든 뭐 재선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것들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추징금 그냥 영원 내버리는 거예요. 남은 그냥 영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추징에 대해서 보전 해제해달라고. 이거를 결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검찰이랑 법원이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이걸 계속 묶어둘 수 있는 어떤 재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받으면 된다.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지만 민사에서 성남시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좀 중론이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참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에 맞서는 지금 이제 움직임들이 일부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미 항소 포기로 그 이후에 대장동 일당들이 챙겨갈 이 뭐 추징 보전 해제도 이루어지고 추징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챙겨갈 그런 7,400억 규모의 이런 범죄 수익금. 근데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죠. 나경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예. 검찰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사태는 이미 발생했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어쨌든 저걸 특별법 형태로 환수가 가능하도록 마련하겠다. 과거에 뭐 일본의 사례도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범죄 수익 환수하겠다는 나경원 의원의 저는 특별법 발의 예정된 상황 어떤 의미 부여하세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의 편에서 이 네.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되게 애매해요.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보호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번에 1심 법원에서 1,128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왜 7,8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1,128억 밖에 안 된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그 1,128억 정도면 괜찮고 7,800억이면 안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을 그렇게 다 본인들의 그 포켓 안에 돈을 넣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저항,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추징이 거의 뭐 막혀버린 상황이어서 앞서 제가 뭐 남욱 변호사 해제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암울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별법으로서 예전에 친일파 재산 환수했을 때도 소급입법이 있었거든요. 예, 그 네. 소급입법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나 의원이 오늘 오전에 한 방송사랑 전화 인터뷰하시는 거를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배당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이 소송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배당을 이 사람들이 뭐 한 7천억 이렇게 받아간 거잖아요. 그러네요. 뭐 3억 얼마 넣어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돈을 가져간 건데 이게 사회상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무효화시키는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습이 저는 야당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어도 1,128억 원은 나쁘게 돈 받아간 거라는 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 네네. 특별법 발의했을 때 결국 민주당이 합의해줘야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도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파이팅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의원의 이 특별법 발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향후에 떠오르겠네요. 대장동 범죄 수익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냐 하는 쟁점이 새롭게 떠오르겠네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낙담하고 있는 분들도 야 그거 이제 뭐 돌려받지도 못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소급 입법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별법을 쟁점화해서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대장동 7,400 챙겨주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에 기여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몰아붙여야겠죠. 나경원이 아주 틈바구니를 잘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할 만하겠네요. 본인이 이제 판사 예. 출신이시니까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법사위원으로 가셨는데 뭐 간사 선임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인데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의 간사 선임 안 시키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네요. 실력이 있으니까 추미애가 좀 싫어라 네. 하는 장면이 있군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 중지법 추진하려다가 네. 대통령실로부터 한번 면박을 크게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후에 재판 중지법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법무부에서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소취하 문제나 배임죄 폐지 문제라는 게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곧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있는데 이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 해소에서 실제 이게 중요한 현실화될 가능성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적으로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선 네. 과정에서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본인들은 정치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탈탈 털리면서 기소에 이르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본인의 지위를 과거의 지위,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었을 때의 지위로 다시 빙의가 되었는지 모든 범죄 혐의가 다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일파만파 일이 커지기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좀 처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이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뭐 선출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임기 내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좀 마무리를 하려면 임기 초반에 레임덕 오기 전에 초반에 이거를 확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는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오히려 항소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구나 이게 정말로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소취소라든지 배임죄 폐지는 민주당은 결국에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오히려 항소 포기 사태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아주 전투력 있게 싸우고 있죠. 나경원 의원 앞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 의원 그리고 이제 신동욱 의원, 주진우 의원, 곽규택 의원, 박준태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아주 싸움을 전투력 있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또 막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규탄 대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을 했고 자 오늘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그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20일 내일에는 대검찰청 21일에는 다시 법무부 계속 릴레이 이제 규탄 대회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결국 국민들과 함께 이 사건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검, 특검 사무실 이런 데도 가지만 지금 대장동도 찾아가고 있고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남욱의 그 500억 추징 해제 신청했었던 그 건물 앞에 가서도 규탄 대회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서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론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일 거라 보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르는 이런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더 이상 에이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통령 UAE 갔는데 그 이슈보다도 지금 아직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일파만파 이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저희가 앞서 나경원 의원이 뭐 특별법 발의하겠다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여기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법안은 뭐 발의가 가능하지만 통과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계속적으로 민주당 너네도 이 대장동 일당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도와라. 이게 결국 특검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소급 입법을 해갖고는 그 재산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조치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경실련에서 얘기했었던 국정조사라든지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나가고 있는 것 외부로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것은 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어려운 속건에서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새로운 또 그 안에서 투쟁의 전선 또 법률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있는 사실도 다시 확인되고 있으니까 함께 더 결속하고 방향을 찾아서 투쟁 공간을 넓혀가는 상황이네요.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이제 홍위병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권력의 홍위병들 딱 떠오르는 여러 이제 홍위병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민노총이죠. 근데 돈도 챙겨가는 홍위병이 되고 있네요. 그것도 노조라는 곳에서 자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에 합산하면 110억이네요. 민노총 55억, 한노총, 한국노총 55억. 임차 보증, 그건 뭐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 비용 뭐 이런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17일에 이제 정부가 낸 것을 국회 기후에너지 환노위에서 전체율을 통해서 통과를 했어요. 국회 환노위, 과거에는 그냥 환노위라고 그랬는데 앞에 기후에너지까지 붙이니까 너무 길어서 좀 헷갈리네요. 국회 환노위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환노위 전체율 통과를 했어요. 민노총 하면 뭐가 떠옵니까? 딱 친북, 폭력 이런 지금 일종의 정치단체인데 이건 노조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런 곳에 지금 55억을 지원한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도움 준 단체들이니까 이제 고마운 것에 보답하기 위한 사례금들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노총이 55억을 이번에 받아가는 거는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 쓰는 데가 보증금이 31억이고 그리고 그 월세가 2,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600만 원이라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전체를 전세로 돌리려면은 7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55억 원 정도는 지급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예산도 아니고 촉지 예산 형태로 들어간 거고 이미 30억의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 5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어요. 그게 한 30억 되거든요. 29억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본인들 돈 조금 붙여갖고 31억을 보증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에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한 것이죠. 이게 과연 국민들의 이 좀 눈높이에 맞는 예산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소비 쿠폰 나눠주시듯이 이렇게 돈을 주는 건가? 이 지금 정부에서는요 문제가 되니까 이 돈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서 그 노무현, 김대중 그때 줬었던 30억 원도
보증금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번에도 보증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은 돈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월세 내는 거 힘들어서 보증금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냥 저는 답례품이다 생각합니다. 대통령 된 것에 대한. 답례품이다. 네. 자, 사례금이다. 그게 좀 인상적으로 들어오네요. 사실은 근데 공공기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주는 거 답례품, 대선 답례품, 사례금 얘기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특혜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네. 한국노총한테도 55억을 줬어요. 똑같은 돈을 줬거든요. 네. 한국노총은 시설 수리비 명목으로 55억을 지급을 한 건데 제3노조라고 요즘 하는 데들 있잖아요. MG노조. 여기에는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네.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거대 양대 노총에 있어서만 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좀 키워줘야 되는 MG노조 같은 데들은 무관심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길들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조법의 근거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를 보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주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근로자 단체가 사용자나 국가 등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노조가 사실은 결성이 됐다 하더라도 조직 해산 사유가 됩니다. 물론 결성할 때부터 자주적으로 구성이 안 되면 결성이 안 되지만 그 후에도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사실상 임금, 뭐 전임자 같은 형식으로 그간에 받아왔죠. 지금도 이름은 좀 바꿨습니다만 타임제로 바꿨습니다만 임금도 받고 사업비도 받고 운영비도 받고 다 받아요. 미국이나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노조들은 사업자 그러니까 공장에 기업주의 그런 사무실 공장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두지 않습니다. 다 밖에다 둬요. 그리고 이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노동조합 조합비를 걷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죠. 운영은 조직의 운영과 재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주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민노총이 정권에 이렇게 자금을 받으면 이게 노조의 자주적 그래서 이 자체도 정치단체일 뿐만 아니라 노조 자체의 자격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운영비를 보조받겠다라고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아주 자주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처음에 네. 78억 원 달라고 했는데 55억 원 그런가요? 지급해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는 거꾸로 네. 민주노총이 오히려 정부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은 대통령 된 것에 대한 사례금이다, 답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금액도 너무 크고 여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제3노조 같은 데 있어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책정할 때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든 예산이 아니라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들어갔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어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고발 조치 이런 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좀 어영부영 끝나게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돈을 지급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2부 강준혜 변호사님 모시고 공무원 사찰 문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의 여파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국민의힘 규탄대의와 특별법 민노총 문제, 정부의 예산 지원 이 자체가 불법 특혜 이 그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